자, 보세요. 자, 소설이 있는데요. 소설에는 소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 표는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려놓으시고. 자, 제일 먼저 이 아래가 바로 뭐냐? 작품입니다. 작품. 그 다음에 작품 안에 뭐가 있느냐? 말하는 화자가 있고요. 화살표가 있고 듣고 있는 청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파벳으로 A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넣고 작가라고 씁니다. 작가.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넣고 시대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독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B, C, D라고 말을 하죠. 이거 바로 좀 이따 지울 거야. 자, 이때 A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A를 갖다가 작품 안에 있다 그래서 내재적 관점이라고 말을 해요. 들어봐야 돼. 내재적 관점. 같은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절대론적 관점 이렇게 말해요. 절대론.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이거는 작품 안에 등장하는 요소예요. 예를 들면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든가 등장인물 아니면 구성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든가 아니면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든가 아시겠죠? 전부 다 작품 안에 있는 얘기라고. 반면에 이렇게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얘네들을 그러니까 요거 B, C, D 이걸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외재적 관점이라고 말을 해요. 외재. 오케이? 내재는 안에 있는 거고 외재는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B는 뭐냐?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표현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은 뭐냐면 작가의 생각이나 의도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드러내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런 걸 드러내고 싶었나 봐.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런 걸 말하고 싶었나 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세 번째 C는 뭐냐? 시대야. 시대는 작품에 뭐 하냐면 모방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반영론이라고 말을 해요. 반영론. 반영론은 뭐냐? 쉬운 말로 하면 당시 시대상이 작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라면 뭐 하겠어? 일제강점기에 어떤 현실이 드러나겠지. 우리 민족이 탄압받거나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자, D는 뭐냐면 독자. 독자는요, 자기가 읽고 난 다음에 얻어가는 게 있다 그래서 효용론이라고 그래요. 효용론. 효용론은 뭐냐? 독자의 반응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뭔가 감상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깨달음 또는 교훈 뭐 이런 것들을 얻어가는 거. 아시겠죠? 이게 지금 작품의 접근 방식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하나 더 바로 시점입니다. 소설에서는 시점을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자, 소설에서 시점은 이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저쪽에다 쓰자. 얘 다 썼어 안 썼어? 자, 보세요. 소설에서는요,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 자, 시점은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 중학교 때 원래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시점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1인칭 시점이 있고요. 3인칭 시점이 있습니다. 1인칭과 3인칭의 차이는요, 바로 뭐요? 등장인물 중에서 나라는 캐릭터가 뭐에?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등장이라고 합시다. 등장하면 1인칭. 반면에 나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으면 3인칭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했는데 나가 뭐일 수도 있어? 주인공일 수도 있고 뭐가 있어? 관찰자가 될 수도 있죠. 반면에 3인칭에서는 누구야? 서술자가 작가야. 작가가
관찰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지적 입장에서 서술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거는 말하자면 딱 여기 써놓은 건 중딩용이야. 고딩용은 뭐야? 자, 봐봐. 1인칭을 갖다가 설명할 때 뭐라 그래? 나라는 캐릭터가 있지, 그지? 나라는 캐릭터 작품 안에 있어, 밖에 있어? 그럼 뭐라 그래? 작품 안에 서술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1인칭 딴 건 잘 안 말해. 작품 안에 서술자가 맞아, 안 맞아? 맞아. 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봐. 주인공. 작품 안에 나 있어, 없어? 1인칭 주인공? 있지? 그럼 나 서술하는 거, 내가 서술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주변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내면 읽어, 못 읽어? 그럼 나는 읽어, 못 읽어? 내가 서술자고 내가 등장인물이 아니야. 그럼 작품 안에 등장인물이 내면 읽어, 못 읽어? 봐. 자꾸 이 말을 잡아. 나라는 캐릭터야? 나 작품 안에 있어, 없어? 나 배역 있어, 없어? 나 동시에 서술도 하고 있지?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잖아. 저 A라는 애 좀, 재수없어. 자, 내 마음, 내가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1인칭 주인공은 서술자. 누구? 서술자. 자신의 내면. 돼, 안 돼? 된다고. 반면에 주변인은 뭐 해야 돼? 주변인은 관찰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작품 안에 서술자가 뭐라고 해? 등장인물의 내면 읽어, 못 읽어? 나 작품 안에 있어, 없어? 몇 번 말하잖아. 나 작품 안에 있어, 없어? 나 등장인물 맞아? 그럼 내가 내 마음을 읽어, 못 읽어? 읽는다고. 다만 나를 빼고 나머지들은 뭐 한다는 거야? 관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보이는데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지만 내 마음은 뭐 하는 거야? 난 싫어 쟤. 난 쟤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1인칭 관찰자 시점도 마찬가지로 뭐 하겠어? 서술자인 나가 등장해야 돼. 하지만 뭐란 거야? 중심인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중심인물을 뭐해? 관찰하거나 아니면 서술한다고 말을 한다고. 나 말고. 물론 여기서도 자기의 마음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 쟤는 막 정말 너무 멋있어 보여.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얘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고 자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건 중심인물 위주인 거고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작품 안에 서술자가 뭐해? 등장인물에 내면 읽어. 반면에 3인칭은 뭐라고 그래? 작품 밖에 서술자라고 말한다고. 작품 밖에 서술자. 그럼 관찰자 시점은 내면 읽어, 못 읽어? 못 읽어, 이거는. 절대 못 읽어. 그냥 겉으로 들어가는 것만 관찰하는 거야. 전지는 읽어, 못 읽어? 읽어. 전지는 말 그대로 모두 전체 알지자니까 모든 걸 알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있다고. 이해가시? 그러니까 시점은 그냥 1인칭 주인공 이딴 걸로 알면 안 돼.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을 읽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아시겠죠? 그거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세상에서 단 한 분이 시집에서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자, 이 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치 뭐 같아요? 그림. 자, 여기 그림 밖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그림 안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마치 뭐같이 생겼어? 액자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이 나오면요, 이렇게 밖의 이야기에서 안의 이야기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안의 이야기에서 어디로? 밖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보통은 밖의 이야기가 뭐겠어? 현재죠. 현재 시점에서 안의 이야기면 어디로 가겠어? 과거. 또 과거에서 어디로 가겠어? 현재로 이어지겠죠. 이해가시? 이걸 무슨 식 구성이라고 그래? 액자식 구성은 웬만하면 다 이 구성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뭐요? 과거에서 현재에서 과거, 과거에서 현재로 나가는 거. 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죠? 자, 현재 시점에서 보면요, 나라는 그 주인공이 캐릭터가요, 뭐가 된 거야? 작가가 된 거죠? 이해가시? 근데 어느 날 뭘 받아? 네, 전화 한 통화를 받죠, 그죠? 전화 한 통화를 받는데 뭐 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뭐 편집장인 줄 알았던 거죠. 왜? 원고 날짜가 다 돼서. 근데 받았더니 누구야? 웬 여자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아침 일찍, 그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지? 하고 호기심을 유발하죠. 그래서 만나보러 약속을 잡고 나가는 거죠. 웬만했으면 전화도 안 받았고 약속도 안 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걸 통해서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독자에게. 왜 도대체 이 여자한테는? 왜 이 사람한테는? 그런 거죠. 나가봤더니 뭐 한 거야? 어렴풋이 옛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누구야? 그죠? 거기까지 모르고 있는 거고. 갑니다. 본문 들어가서 하죠.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알아둬야 될 것들이 어쨌든 여기서도 말하고 좀 시험 문제가 뭐해? 뭐 10문제가 나오겠어? 몇 문제가 나오겠어? 많이 나와봐야 뭐 하는 거야? 진짜 4문제 정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거든. 이해가심? 그럼 4문제가 나왔다면 뭐가 나오겠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놓고 뭐 하는 거야? 뭐 말한 것처럼 관점에서 말하는 내재적 관점이나 외재적 관점을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순행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보기 1, 2, 3, 4번에 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일까? 시점이 뭐냐에 따라서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나가 등장하는가 안 하는가를 생각해야지. 아, 나가 등장하면 1인칭이야. 그럼 얘가 주인공이 아니야?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럼 작품 안에 서술자야? 작품 밖에 서술자야? 작품 안에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내면 읽어 못 읽어? 이걸 판단해야지. 그 다음에 어느 파트에서 뭐 하는 거야? 밑줄을 긋겠지. 밑줄 친 A, B, C, D 중에서 뭐의 의미가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면 또 상징적인 부분이 있지, 그지? 시집이라든가 이해가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핵심 요소를 좀 알아두시면 생각보다 쉬워지는 거지. 자, 갑니다. 마감 앞에 그러시고. 마감 날짜를 이미 넘긴 원고가 있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가르다 드시고요. 누구야? 누가 마감 날짜를 이미 넘겼어? 나겠죠. 그죠? 이따 나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주인공인 나의 직업이 글을 쓰는 작가임을, 주인공인 나의 직업이 글을 쓰는 작가임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 첫 번째. 짐작할 수 있는 구절 첫 번째죠. 겨우 원고 쓰기를 마치고 기지개를 켜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답니다. 새벽 앞에 그러시고 새벽같이 웬 전화지? 가로 닫으시고요. 대사 처리죠, 그죠? 누가 대사한 거야? 나가는 거죠, 그죠? 써놓으세요.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라고 써놓으세요. 콤마 찍고 뭐? 독자의 호기심 유발이죠. 맞잖아. 새벽이잖아. 새벽에 전화하는 건 쉽지 않잖아. 보통 새벽에 전화하면 뭐야? 응급이지? 뭔가 큰일이 벌어졌거나 위태로운 뭔가 상황이잖아. 정상적이진 않지, 그지? 아니면 되게 신뢰를 범하는 전화든가. 며칠 앞에 그러시고 며칠 전부터 원고 독촉을 해대던 잡지사 기자는 아직 출근할 시간이 아니었다. 가로 닫고. 그럼 뭐야? 잡지사 기자의 전화 일리는 없다는 거지. 이해가심?
자, 뭐라 써야 돼? 작가임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 두 번째. 이런 것들도 밑줄 그어놓고 하나만 밑줄 그을 수 있겠지. 밑줄친 A라고 놓고 뭐해? 밑줄친 A, B, C, D, E 중에서 밑줄친 A를 놓고 뭐 하는 거야? 주인공이 직업이 작가나 아니면 글 쓰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해가심? 그런 식으로 밑줄 그어놓고 이 구절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새벽 앞에 열고 새벽이나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되게 좋지 않은 소식임을 전하는 때가 많아서 나는 조금은 긴장한 채 수화기를 들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벽에 온 전화에 대해 불길함을 느끼는 내면 심리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점점점 이거 누가 말한 거야? 나야 아니야? 나야? 이상하잖아. 여보세요? 거기 이건 그지? 상대방이겠지? 여자였답니다. 그러나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목소리만으로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나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웠답니다. 나는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치시고 써놓으세요. 나는 뭐 누구야? 는 해놓고 서술자, 는 해놓고 주인공, 컴마 찍고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컴마 찍고 작품 안에 내재하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자신의 내면을 서술할 수 있고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을 통해 추측할 수 있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거죠. 나는 누구냐고 물으려다 저쪽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이거 봐. 자신의 내면이 아니야. 어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냈어, 안 드러냈어? 드러냈잖아.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려다가 뭐 한 거야? 놔둬보자. 뭐라고 말하나? 이거잖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만약에 이게 지금 1인칭 주인공이 아니라 전지였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았겠지. 언급할 수도 있었지, 전지니까. 근데 이거 3인칭이 아니잖아. 나가 등장하는데 1인칭이지. 이해가심? 그 다음 네, 말씀하세요. 거기 앞에 그러시고 거기 글 쓰시는 점점점 나를 찾는 전화인 것 같기는 했다. 가로 닫고 왜 나를 찾는 거야? 거기 글 쓰시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나야? 자신의 직업이 써놓으세요. 작가임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 세 번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밑줄 그을 수 있다고. 글 쓰니까 작가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심? 여자 앞에 놓으시고 여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가로 닫으시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한 내면 심리는 모르는 거지. 그냥 머뭇거리는 상황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써놓으세요. 여자에 대한 궁금증을 독자로 하여금 야기시키는 기능 첫 번째. 그냥 대놓고 저 누굽니다. 저 누군데 전화했는데 거기 누구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근데 야기시키는 기능 첫 번째. 근데 대뜸 한대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거기 글 쓰시는 분 이렇게 말하니까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 독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 누구지? 새벽에 전화해서 웬 여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나는 이 여자가 누굴까 하며 열심히 머릿속을 더듬었으나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역시 자신의 내면 심리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지. 얘가 나도 등장인물이야. 내가 서술자고 내가 내 내면 심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여자의 내면 심리는 말할 수 없어. 왜? 모르니까. 얘가 그 다음 잠시 침묵이 흘렀대요.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용건을 말했대. 돌려 그러시고 돌려드릴 것이 있어서요. 점점점 가로 닫으시고 여자는 계속 말줄임표를 쓰지, 그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가로치면 거기다 써놔. 여자가 이른 새벽부터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이유, 만나려는 이유입니다. 만나려는 이유. 뜬금없게 가르치고요. 뜬금없는 소리였다. 나는 잠시 멍해져서 다시 침묵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여자의 말을 접한 나의 내면 심리이자 반응이라고 써놓으세요. 여자가 잠깐 사이를 둔 뒤, 사이를 뒀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약간의 텀을 뒀다는 거죠, 그죠? 뜸을 들인 뒤 더듬더듬 말했대요. 스무 앞에 하시고요. 20회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에요. 가로 닫으시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지? 말들이 어떻게 20회 동안 갇혀있어, 그지? 가로 지금 뭐라 써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구절 두 번째.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구절 두 번째죠. 이렇게 말하면 뜬금없지, 그지? 20회도 뭐 1년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20년인데 20 앞에 하시고요. 20회 동안이나 갇혀있던 말들이라고? 이게 내면 심리 반응이겠지. 작은 따옴표잖아. 큰 따옴표 아니야? 대사 처리 안 거 아니야? 그 여자한테 똑같이 말한 게 아니야? 속으로 반문해 본 거지. 들을수록 알 수 없는 말뿐이었다. 가로 닫고. 이게 지금 자기의 내면 심리를 표현한 거지. 써놓으세요. 낯선 여자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서술자의 입장을 독자의 입장과 연결시킴. 독자들도 똑같은 반응이겠지, 그지? 왜냐면 서술자도 지금 뜬금없이 새벽에 온 전화 때문에 누군지 모르잖아. 궁금해하고 있잖아. 또 말하는 것도 뭐해? 엉뚱한 말이지. 돌려드릴 게 있었어요. 뭔데? 나한테 뭐 돌려줄 게 있어? 그때 뭐라 그래? 20회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지. 독자도 역시 같은 반응이겠지, 그지? 그 다음 여자 앞에를 열고 여자는 내 사정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대요. 나는 도깨비에게 홀린 것만 같았대요. 웬 여자가 느닷없이 새벽에 전화 오더니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마치 도깨비에 홀린 듯 낯선 여자와 약속을 잡은 나의 처지와 심리, 그런데도 나는 나가겠다고 했대요. 이것도 되게 웃기지, 그지? 보통 낯설고 그러면 아니요, 좀 못 나가요 할 수도 있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뭐 약속을 정했으면 뭐야, 내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 나 안 나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가겠다고 했대. 그 다음 누구 앞에 열고 누구인지도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한 자신이 우습기만 했다. 하루 되시고요. 결국은 나가겠다고 말해놓고 자기 혼자 뭐 하는 거야? 자신이 한 행동을 되짚어 본 거지. 되짚어봐서 평가해 본 게 뭐라는 거야? 너도 참 되게 우습다 이거지. 자, 가로 좀 써놓으세요. 여자의 신분이나 만나려는 용건을 정확히 모른 채 약속을 정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 원래 앞에 그러시고요. 원래 나는 오전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그럼 지금 뭐라 써야 돼? 평소 나의 생활 패턴, 동시에 뭐야?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 드는 이유. 첫 번째.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 드는 이유. 첫 번째. 즉 평상시 내 모습이 맞아 안 맞아? 앞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평상시였다면 내가 보이지 않을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앞에 놓으시고
사사로운 일은 물론 출판사 일 따위를 보러 나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오후에 약속을 잡아 나간대요. 굳이 복잡한 아침 출근 시간에 바깥에 나갈 까닭이 없는 것이다. 가로 달시고요. 써놓으세요. 평상시 내가 보이던 정상적인 생활 방식들. 더더구나 펴르시고요. 더더구나 오늘은 밤을 꼬박 새우기까지 했다. 가로 달시고요. 뭐라고 써야 돼? 홀린 기분이 드는 이유 두 번째죠. 그러니까 평상시와 분명히 다른 패턴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다 밤까지 세웠는데 아침에 약속을 잡는다? 이건 자야지. 못 잤잖아, 잠을. 그런데도 앞에놓으시고요. 그런데도 이른 아침에 일방적인 약속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로 달시고요. 같은 말 계속하는 것 같아. 써놓으세요. 나의 행동이 스스로도 쉽게 이해가 안 가며 우습게 느껴지는 상황이죠. 받아 적는 게 능사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고. 자, 이 작품 앞부분하고 지금 정리해봐. 앞부분에서 뭘 할 수 있어? 글쓴이가 작가임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개 있지, 그지? 밤새 글을 썼다든가, 또 마감 시간에 기자가 전화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전화한 사람이 거기 글 쓰시는 분이죠. 이렇게 말한다든가. 이해가? 그 다음에 보통 소설의 앞부분은 뭐가 나와? 발단 부분에 소설의 구성 단계가 5단이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발단에 보통 뭐가 나와? 인물 소개나 배경 소개가 나온다고. 근데 이 작품은 지금 인물 소개나 배경 소개, 인물이야 나랑 여자가 등장한 건 맞지. 하지만 배경 소개는 조금 아니지. 갑자기 뭐가 등장을 했어? 사건. 이걸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뭐라 그래야 돼? 일반적인 구성 방식과 달리 앞부분에 사건을 먼저 제시한 거라고. 그래서 뭘 유발하고 있어? 야, 사건 먼저 제시했잖아. 그럼 뭐가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지. 얘가? 그런 것들도 보여야 된다고. 또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상황을. 여자가 뭐라 그래? 거기 글 쓰시는 분? 네, 맞는데요. 돌려드릴 게 있어요. 에? 뭐가요? 20회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요. 에? 뜬금없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여자와의 대화도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자신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고 있지. 어떤 심리야?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라고. 왜? 자기 원래 오전에 약속을 안 잡아. 얘가 거기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밤새도록 원고를 썼잖아. 더더욱이 나가기 싫은 거지. 복잡한 출근 시간인데 그 시간에 왜 나가? 이해가 씨? 그런데 나간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스스로가 봤을 때도 뭐 한다는 거야? 우습다는 거지.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런 시간에 자꾸 너답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쓰기만 하지 말고 이 내용에 파악하고 어디다 밑줄을 그을지 모른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 아닌 앞에로 하시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이게 뭐야? 나한테 돌려줄 게 뭐지? 어떤 여자지? 가로 달으시고요. 계속 서술자인 나는 뭐 하고 있어? 궁금증이 넘쳐나고 있는 거지. 자,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다 미치시고, 뭐라 그래, 이거? 관용적 표현이라고 써놓으세요.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은 그 사회에서 뭐 하는 거야? 통용되는 어떤 표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컴마 찍고요. 속담이나 격언들을 인용한, 속담이나 격언 등을 인용한 무슨 법이라고 그래? 풍유법이라고 그래요.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해서 그 상황에다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풍유법입니다. 아시겠죠? 컴마 찍고요. 엉뚱함을 뜻함이라고 써놓으세요. 진짜 엉뚱하네 이런 얘기죠. 이게 뭐야? 나한테 돌려줄 게 뭐지? 어떤 여자지?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친 분이 여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평소와 달리 오전 약속을 잡은 이유로 평소와 달리 오전 약속을 잡은 이유로 그녀에 대한 나의 궁금증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야? 돌려줄 게 뭔지. 두 번째는 뭐야? 누군지. 오케이? 나 앞에 그러시고요. 나는 전자우편으로 서둘러 잡지사에 원고를 보냈다. 깔아 닫으시고 뭐 할 수 있어?
작가임을 보여주는 구절 네 번째죠. 알아듣고 있는 거지? 자, 이어 펴시고요. 이어 졸음을 이기느라 빡빡해진 눈을 갖다가 손등으로 비비며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그죠? 지금 상황적으로 봐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눈이 뻑뻑해진 건 밤샜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아침밥이 입이 먹혀 안 먹혀? 잘 안 먹히지. 그런데도 뭐해? 꾸역꾸역 어쨌든 대충 먹고 뭐 하는 거야? 약속 장소로 나가는 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한 거지. 가로씩 뭐다 써놓으세요. 낯선 여자의 정체와 돌려준다는 물건에 대한 궁금증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는 겁니다. 밖에는 밑주세요. 밖에는 눈이 퍼붓고 있었다. 밑주시고요. 중요합니다. 나중에 써놓으세요. 계절적 배경으로 현재 시점임 시험 문제감이죠. 이따가 지금은 아니야. 내가 탄 버스는 조심조심 눈길을 달렸대요. 이거 봐, 더더욱이 나보기 싫지, 그지? 눈길에다가 미끄럽고 막 더럽고 막 흙탕물 튀기잖아, 그지? 눈앞에 흘리고 눈이 내리는데도 워낙 서둘러 집을 나선 까닭에 약속 시간보다 꽤 이르게 여자가 알려준 찻집에 도착했답니다. 깔아달으시고요. 이 찻집이 바로 약속 장소겠지, 그지? 써놓으세요. 그녀와 물건에 대한 궁금증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무릅쓰고 약속 장소에 나온 나입니다. 약속 장소에 나온 나죠. 여자는 나보다 더 먼저 나와 있었다. 헐. 그럼 내가 지각한 거야, 아니야? 아니지. 아닌데도 이 여자는 더 빨리 나와 있었다는 거지. 그지? 내가 찻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봤대요. 이른 아침이었어. 찻집에 다른 손님은 없고, 그렇지. 얼마나 이른지 모르지만 찻집 주인이 아침 청소 중이었대요. 가까이 다가가 여자를 보는 순간 나 앞에 오르시고요. 나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줄 알았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드디어 뭐야? 누군지 아는 거지? 써놓으세요. 궁금해하던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나의 반응. 놀라움. 현아였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현아였다. 누구야? 과거 첫사랑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옷차림과 몸피에다 비치고요. 몸피가 뭐야? 그대로 하면 몸의 굵기. 쉽게 말하면 그냥 몸매라고 하는 게 낫겠지, 그치? 예전과 다르지만 그만큼 뭐 하겠어? 그래도 좀 20년이 지났으니까 그잖아. 10대에 만났어도 지금 뭐야? 30대 후반이나 40대인데, 그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하는 거야? 조금 아줌마 틱하겠지, 그지? 어쨌든 얼굴이 거의 스무해전 여고생 앞에 놓으시고요. 여고생 때 청순하던 소녀 모습 그대로인 현아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가로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얼굴은 변한 건 아니라는 거지. 몸매만 좀 변했다는 거지, 그지? 써놓으세요. 여자의 정체라고 써놓으시고요. 20여 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 첫 번째.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었어? 그렇지. 쉽게 써놓으세요.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거죠. 그 다음 현아 밑줄이시고요. 써놓으세요. 내가 20여 년 전 사랑했던 첫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름 말고는 다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대요. 현아가 손을 내밀었대요.
나는 얼떨결에 그 손을 내려다보며 마주 잡았대요. 여전히 앞에 주시고요. 여전히 희고 맑은 손이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뭐예요? 현아의 변함없는 모습 두 번째. 찌릿 앞에 주시고요. 찌릿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찌릿한 느낌이 무슨 느낌이야? 그렇지. 언제? 그렇지.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되살아나고 있는 거지, 그치? 아니면 여전하던가. 써놓으세요. 과거, 현아와의 첫 만남에서 느낀, 과거, 현아와의 첫 만남에서 느낀 감정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대로 느껴지는 상황. 그런 거 보면 첫사랑이 무서운 거야, 그지? 문득 그 옛날 현아가 손을 내밀어 첫 악수를 청하던 때가 떠올랐답니다. 내 앞에 어르시고요. 내 느낌은 순식간에 그때로 돌아가 있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그때가 언제야? 20여 년 전, 그죠? 고등학교 시절이겠죠, 그죠? 써놓으세요. 첫사랑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 우리들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현아 앞에 어르시고요. 현아의 두 눈은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수처럼 크고 맑았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현아의 변함없는 모습 세 번째. 코마 찍고 뭐요? 지규법이죠. 호수처럼, 뭐뭐처럼, 비유법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지규법. 지규법을 통해서 뭐의 인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야. 이해가심?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초롱 앞에 하시고요. 초롱초롱하던 눈빛이 가로 닫고. 자, 뭐예요? 변함없는 현아의 모습 네 번째. 이제 앞에 하시고요. 축축하게 젖은 느낌이 드는 것 가로 닫으시고요. 이상하지? 그럼 뭐만 바뀌었어 조금? 눈빛은 좀 바뀌었지? 초롱초롱하던 눈빛은 맞는데 약간 눈이 뭐 하다는 거야? 축축하게 젖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럼 젖은 느낌이 들었다는 건 뭐 하는 거야? 눈에 나를 만나서 눈물이 글썽할 수도 있지? 왜? 아직 뒷부분을 못 읽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현아도 나에 대한 뭔가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아니지. 뒷내용 보면. 안 읽었어? 그러니까 지금 안 읽은 상태에서는 지금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첫사랑인 현아를 만나서 와, 나 그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어? 근데 상대방이 현아도 뭐 하는 거야? 내가 어쩌면 첫사랑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를 보니까 감정이 되살아나서 눈가가 촉촉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론 말하면 아닙니다. 이 눈가에 요거 맺힌 거는 슬프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왜 슬픈지는 보면 알고요. 자, 보시죠. 자, 드는 것 말고는요.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현아에게 슬픈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말고는요. 예전 그대로였답니다. 한참 앞에 두시고요. 한참 지나자 현아의 손에 땀이 밴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손에 땀이 난다는 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 그지? 왜 긴장해? 나 만나니까. 써놓으세요. 현아 역시 나와의 만남으로 인해 긴장하고 있었음을 짐작. 거봐, 자신의 내면은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의 내면은 확실하게 모르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짐작하고 있는 거지. 틀림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짐작한다고. 이해가심? 시점. 잘 알고 듣고 있는 거겠지. 믿어 의심치 않겠어. 현아가 슬며시 손을 빼더니 탁자 위에 누런 봉투를 집어들었대요. 이내 곧 현아는요. 밑줄 보세요. 봉투 속에서 공책을 한 권 꺼낸 뒤 미치고요. 이게 바로 뭐야? 아까 말한 나에게 줄 물건이지. 써놓으세요. 나에게 전해줄 물건의 정체.
콤마 나와 독자의 호기심을 나와 독자의 호기심을 야기시킨 대상. 다짜고짜 내 앞으로 내밀었답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영문이 뭐야? 헐, 까다, 이유.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공책을 받아 그 등 뒤에 겉표지를 펼쳤대요. 속표지에 검정 만년필 글씨로요. 이 이야기하시고요.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 가로 닫으시고요. 뭐와 관련돼 있어? 제목이죠? 가로침을 써놓으세요. 현아가 전화통화할 때 20여 년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 자, 쓰지 말고 20여 년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라는 거 그건 무슨 말이야, 말은? 말은 뭐야? 거기 써 있잖아. 가로침 부분에. 뭐요? 시겠지. 맞잖아. 그런데 이 시가 20여 년 됐다는 건 20여 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지. 누구한테 전해졌어야 되는 거야? 나가 아니지. 갇혀있다니라고 말하면 생각해봐. 지금 나한테 갔어야 되는 것들이라면 그냥 나한테 전해주면 된 거잖아. 그럼 20여 년 만에 전달하는 말들 이렇게 말해야지. 맞잖아. 갇혀있었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그 대상에게 뭔가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리고 전해드려야 된다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따지면 네가 오해한다면 뭐야? 현아가? 근데 그것도 이상하잖아. 갇혀있다는 말들이면 지금 아직 전달하지 못한 말. 현아가 나에 대한 감정으로 쓴 거야. 예를 들면? 맞잖아. 썼는데 나한테 전달하지 못한 거라면 뭐 한다는 거야? 갇혀있다고 하면 안 되지. 전달하지 못한. 근데 이 가로친 분의 구절 보면 뭐 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현아가 쓴 건데 안 되지. 그치? 그럼 누가 썼어야 돼? 내가 썼다는 거지. 근데 내가 쓴 걸 갖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돌려받고 있잖아. 맞잖아. 이상하지. 내가 언제 줬겠어, 그러면? 20여 년 전에 준 거겠지. 근데 그동안 갇혀 있었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봐야 할 독자가 누구야? 현아잖아. 그럼 현아가 이 정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이해가시? 코마 좀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제목과 관련이라고 써놓으세요. 뒤에 내용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가 답답하구나. 그치? 어쨌든. 그래서 소설을 주자면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현아한테 시집을 써서 준 거지. 근데 현아가 못 본 거예요. 얼마 전에 본 거예요. 왜? 그 사이에 누군가가 있었거든요. 누구야? 전달자죠? 그 전달자가 누구야? 친구이자 누구? 헐. 현아의 남자친구죠. 현아의 남자친구이자 얼마 전까지 뭐였던 거야? 남편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남편이 아까 말한 눈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궁금해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요. 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그 앞에 가로주시고요. 그 아래에는요. 날짜와 내 이름이 휘갈겨져 있었답니다. 가로주시고요. 써놓으세요. 20여 년 전 서술자인 내가 20여 년 전 서술자인 내가 현아에게 첫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쓴 시집 첫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쓴 시집 콤마 그동안 현아에게 시집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아의 그 깊은 탄식이 느낌표와 같이 나오죠. 그죠? 무슨 탄식이야, 이거? 느낌표. 뭐지? 뭐가 좋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 시집이 뭔지를 깨달은 거죠. 그죠? 써놓으세요. 나의 탄식으로 공책의 정체를 알게 된 뒤 보여준 나의 반응. 나는 짧은 신음만 내뱉은 채 공책을 뒤적여 볼 엄두도 내지 못했대요. 공책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 하나 치세요. 공책 무슨 역할을 해? 공책을 보자 뭐가 떠올라? 과거가 떠오르지, 그지? 그럼 과거가 떠오르니까 생각나야겠지.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과거 뭐라 그래? 회상의 세 글자. 연결고리라는 뜻으로 뭐라 그래? 매개체. 뭐지? 이 실망감은? 뭐라 써야 돼? 과거 회상의 매개체. 그만치고 하나만 더 써놔. 뭐라 써놔? 20여 년 전.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 마련. 20여 년 전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 마련. 그의 앞에 두시고요. 그의 겨울의 찬바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치면 뭐라 써야 돼? 써놓으세요. 과거 첫사랑에 실패한 시련의 아픔이 떠오르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설 하나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발단입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상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 발단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기본 상식이죠. 갑니다. 고등학교 앞에 두시고요. 고등학교 시절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남몰래 시를 썼다. 바로 닫으시고요. 언제야? 그렇죠. 써놓으세요. 과거 20여 년 전 회상의 시작. 과거 20여 년 전 회상의 시작. 별표 하나 치시고 끝난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 빨리 어디에서 어디로 화살표 그어야지. 그래서 현재 화살표 과거 가로 열고 역순행적 구성 방식. 자, 위에다가 외화. 앞에 얘기가 외화였다면 화살표 내화. 가로 열고 뭐라고 써야 돼? 액자식 구성. 얘가 반대말은 추보식이라고 썼고 역순행의 반대말이 뭐야? 추보식이야? 추보식은 뭐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추보식이야. 왜 그러냐면 네가 이걸 또 몰라가지고 뭐라 그래? 만약 학교에서 진짜 모르는 거라 해서 이상한 짓 하면 뭐라는 거야? 현재에서 과거로 옮겨가는 추보식 구성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얘가 이 말 자체도 모순인 거고 추보식 구성을 몰라서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만약에 추모식을 넣겠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윗작품의 구성은 뭐에? 시간과 관련된 추모식 구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어휘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쉬운 말로 말하면 아는데 뭐 이런 추보식 이런 단어 넣으면 이게 뭐지? 하면서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아는 것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자,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학년이 높아지며 점차 학교 생활이 지긋지긋해질 무렵에서부터였을 것이다. 오로지 앞에 두시고 오로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란 듯이 대학 하는 이 분위기가 싫어지면서였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거 몇 년대야? 대충 뭐 20여 년 전이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과거
20여 년 전 사회적 분위기와 배경을 제시. 만약에 이거 작품의 접근 방식으로 하면 무슨 논이 되겠어? 헐, 아까 말해줬는데? 내재야, 외재야? 작품에서 뭐야, 사회가 대학. 야, 너 대학 가야지. 너 대학 가야지.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야. 그럼 당신이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사회적 분위기잖아. 그럼 내재겠어? 외재지. 시대상이 반영되겠지. 그런 시대였나 봐. 무슨 논이지? 반영론이 되겠지, 그지? 뭐지? 그 다음, 사람 앞에 어르시고요. 사람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가로 다니시고요. 큰 따옴표 아니지? 작은 따옴표잖아. 그러니까 뭐야? 속마음이지? 누구의 속마음이야? 20여 년 전, 과거, 누구? 서술자인 나의 속마음이지. 얘가, 거기다 써놓으세요. 당시 대입을 위해 주입식 공부를 강요하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만 찍고요. 입시에 대한 거부감으로 시를 쓰게 된 계기. 나 앞에 이러시고요.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간다고 생각했답니다. 가로 다니시고요. 역시 언제야? 20여 년 전. 써놓으세요. 20여 년 전 입시 위주의 공부가 성행하던 당시 사회상을 비판. 그런 때 시 앞에 어르시고요. 시를 만난 게 나로서는 굉장한 행운이라 생각했다. 가로 다니시고요. 시를 만난 게 아니라 시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겠지. 시를 만난 게 나한테 굉장히 행운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당시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뭐에 대한 생각이 컸어? 입시, 대학, 이게 컸지. 그때 나는 뭐에 접하게 됐다는 거야? 시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어? 주입식 교육이 아니야. 아니지. 시니까 창작이겠지. 그럼 내가 입시 위주나 대학의 위주에 뭐에? 중점을 두겠어, 안 두겠어? 안 두겠지. 그럼 입시 위주의 분위기, 입시 분위기에서 벗어나, 안 벗어나? 벗어나겠지. 그게 얘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한 거야? 행운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써놓으세요. 입시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시를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시는 바로 인생이고 인생은 바로 시야. 난 앞에 이러시고요. 난 기어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쓸 거야.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쓸 거야. 가로 다시고요. 써놓으세요. 과거 고등학교 시절 내가 추구하던 시의 관점. 어린 나이에 뭐 한다는 거야? 사람들의 영혼을, 내면을, 또는 여러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위로하고 싶었던 거겠지. 나 앞에 이러시고요. 나는 기고만장에 있었대요. 왜 기고만장에 있었어? 자기가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씻어줄 거니까. 난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이미 세상을 다 알아버린 것만 같았고, 그때도 이렇게 기고만장했다고 말했을까 안 했을까? 에이, 생각해봐. 너가 지금 만약에 똑같이 나 시를 쓸 거야. 사람들의 영혼을 다 위로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나 기고만장한가? 이렇게 생각하겠어?
난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겠지.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뭐 했다는 거야? 기고만장했었다. 이게 맞는 거겠지. 그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20여 년 후에 서술자가 바라본 평가야. 그 다음 좀 더 봐봐. 그저 대학에 가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학생들은 모두 좀스럽게만 느껴졌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고등학교 시절 철이었던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현재 서술자의 단적인 평가. 현재 서술자의 단적인 평가죠. 그렇게 시를 쓰네 문학을 함내하며 이 책 저 책을 난독하다가 미치고요. 난독은 뭐요? 이거 어지러울 난자예요. 마구 읽다 이런 얘기예요. 마구 읽다. 어지럽게 읽다. 그냥 닥친 대로 읽다 이런 얘기. 읽었다 이런 얘기예요. 니체 앞에 그러시고요. 니체와 쇼펜하우의 탈속에 대한 주절거림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고등학교 시절 나의 관심사 첫 번째. 선승 앞에 놓으시고요. 선승은 참선하는 승려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벽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올리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탁 깨닫는 순간 그런 것들이 바로 선승들의 행위예요. 거침없는 기행담을 기이한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푹 빠져들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관심사 두 번째. 그랬으니 학교 앞에 놓으시고요. 학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입시 위주의 학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시 쓰기에 몰입한 나머지 학업 성적에는 소홀히 그런데도 부모님은 내가 당연히 좋은 대학에, 좋은 학교에, 좋은 학과에 들어갈 줄 알았답니다. 네 앞에 드시고요. 니는 없는 촌살림에 고등학교를 도시로까지 보냈으니까 꼭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야 한다. 알았지? 가로 닫으시고요. 누구 말이야? 부모님의 말씀이겠죠. 그죠? 써놓으세요. 당시 서술자인 나의 집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음을 보여줌. 자식이 출세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심정이 표출된 말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바람과 달리 나는요, 대학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그깟 대학 나와서 뭐 한다고 저러실까? 나는 밥벌이보다 이게 바로 뭐요? 입시 위주의 대학을 가는 목적이겠지. 오케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부모님이 바라는 현실적인 삶, 입시 위주의 대학. 더 소중한 일을 할 사람인데 미치고요. 그 소중한 일이 뭐야? 시를 써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건 아니지. 그럼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거지. 써놓으세요.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으로 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쓰다듬어 주는 일입니다. 쓰다듬어 주는 일.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쳐왔지만 나는 이미 대학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대요. 뜻 앞에 놓으시고요. 뜻도 모를 어휘를 조합해서 탈속한 도인들의 잠언적인 미치고요. 잠언은 뭐야? 가르치다 또는 훈계하는 말. 그런 냄새가 그럴싸하게 묻어나는 시 쓰기에 몰두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내가 처음 쓰게 된 시의 경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한다는 거야? 시가 스스로 뜻도 모르면서 뭐 하는 거야? 뭔가 그럴듯한 말들을 조합해서 뭐 하는 거야? 남한테 훈계하듯이 말하는 거. 무슨 말 이해가? 너 그따구로 살지 마. 너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갖다가 되게 어려운 말로 했다는 거야. 쉬운 말로 하면. 그 다음 거. 아궁이 앞에 열고. 아궁이 속에 시뻘겋게 타고 있는 너의 육신 보았는가? 검은 재중에 남은 너의 모습, 바로 너의 인생이야. 나무여,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말라. 가로 다시고요. 다시요. 아궁이 속 미치시고요. 아궁이 속이 의미하는 게 뭐야? 현실의 삶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너의 육신 미치고요. 너의 육신. 이거는 나무를 의인화. 속세의 사람들이겠죠.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뭐 하는 거야? 아궁이 속에서 푸닥푸닥 타고 있는 장작들을 본 거야. 얘가? 그런데 이걸 뭐에 빗댔느냐? 현실 속에서 대학 가겠다, 먹고 살겠다, 취직하겠다, 좋은 직장 잡겠다 라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빗댄 거라고. 아궁이 속이 바로 뭐고? 인간이 살아가는 힘든 현실이라고. 검은 재 중, 밑줄으세요. 검은 재 몇 중에서 남은 너의 모습 미치고요. 그럼 검은 재니까 탄 거지. 탔는데 그 중에서 남은 너의 모습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버틴 거지. 써놓으세요. 현실의 고통을 견디고 남아있는 존재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너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 거라는 거야? 아궁이 속에 타다 남은 그 모습이라는 거야. 그럼 현실 속에서 뭐 한다는 거야?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면서 겨우겨우 뭐해? 목숨이나 연명하는? 아니면 삶을 그냥 연명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되게 부정적이지. 그 다음 나무여, 얘들아, 인간들아, 사람들아 이런 얘기죠.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마라. 이게 거기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마라. 이다 미치고 이게 바로 위에 나온 뭐야? 잠언적인 냄새가 묻어 있고 탈속한 도인들의 말 같은 구절. 자, 가로치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게 바로 뭐야? 현실과 동떨어진 잠언적이고 교훈적인 시 경향. 두 번째 뭐야?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거라고 여긴 시. 마지막 이걸 경구 같은 시 경향. 경전에 나오는 구절이라든가 깨우침을 줄 만한 구절, 그런 경구라고 그래요. 경구 같은 시 경향. 자, 잠깐 쉬었다가